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주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 박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그리고 여드름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우선 빠르게 여드름 정의를 볼게요. 여드름은 피지선 질환에 속합니다. 피지선과 모낭의 만성 염증 피부 질환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 즉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 보이는 모습은 면포, 흔히 이제 족살 여드름이라든지 뾰루지라든지 농이 차 있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딱딱하게 만져지는 결절과 같은 이런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후유증이 되게 유명하죠. 여드름 흉터가 이제 많이 남아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제 손상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드름입니다. 발생 연령을 볼게요. 생후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수주 안에 발생하는 신생아 여드름도 있어요. 생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그때의 여드름을 영아 여드름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사춘기 이전의 아동기, 또 사춘기는 물론이고요. 또 성인기까지 사실 여드름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드름의 남녀 차이를 한번 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에 사실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청소년기에는 괜찮았는데 성인기에 더 두드러지는 경우도 사실 많고, 어릴 때는 남자애들한테 여드름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더 어른이 되었을 때는 여성들한테서 성인 여드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여드름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요. 결절성, 응괴성 여드름이 주머니를 형성하면서 이제 결절낭의 형태를 띠면서 나타나는 여드름이라든지, 심한 형태의 여드름이 남성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몸통을 침범하거나 여드름 흉터가 심하게 남는 경우는 좀 심한 여드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을 한번 보면요. 유전이 100%는 아닌데 유전 경향이 한 60에서 70%는 있고요. 사실 유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임상 자세히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피지샘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얼굴이에요. 여드름이 얼굴에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크게 이제 여드름은 염증성 여드름과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뉘거든요. 비염증성 여드름, 즉 이제 염증이 없고 하얗고 이런 면포성 여드름은 사실 언제든지 염증성으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심한 여드름일수록 염증이 많아요. 구진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뾰루지, 농이 나오는 lum포라든지 결절 이런 게 많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결절들이 피부 속에서 이렇게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또 농이 차기도 하고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심한 형태의 여드름이고요. 여드름 후유증으로는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여드름 흉터 그리고 색소 침착. 색소 침착은 1, 2년 정도 이렇게 서서히 흐려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색소 치료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드름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염증이 심하면 더 많이 파이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도 더 심하게 영구적으로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드름 원인은 사실은 되게 다양한데요. 크게 4가지예요. 최근 연구에서는 염증 반응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4가지 주요 원인은 각질층의 이제 조절 이상,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지, 여드름 세균, 염증, 이렇게 4가지가 있겠는데요. 각 원인들이 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피부 설켜서 여드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드름이랑 음식 요새 많이 재조명이 되고 있죠. 많은 과학적인 근거가 최근에는 당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이 과부하가 되면은 몸의 염증 반응이 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적인 근거들이 나와 있고, 단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유제품이라든지 이제 대표적으로 우유를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여드름의 악화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습관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혈액검사 진단인데요. 이게 여드름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피검사는 아니에요. 고안드로젠 혈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릴 때 1살에서 7살 사이에 있는 아기들이 여드름이 막 난다든지, 다낭난소 증후군이라든지 선천 이제 부신 질환, 이런 질환들이랑 여드름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피검사를 해서 내 몸에 안드로젠이 너무 많진 않은지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은
황 안드로겐 약제 같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검사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드름이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질환들이랑 구분도 필요해요. 아주 조그맣게 난 면포 같은 경우에는 편병사막이라든지 비립종 이런 것들이랑도 구별을 해야 되고, 모낭염이라든지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입술 주위에 염증이 났는데 접촉 피부염이 났는데 여드름으로 착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4가지 원인 말씀드렸잖아요. 각질, 그다음에 피지샘, 세균, 그다음에 염증 반응, 요거를 하나하나 억제해주는 것이 여드름의 치료인데, 모낭 주위에 과다한 각질을 좀 정상화시키는 방법, 피지 분비를 먹는 약, 바르는 약을 통해서 조절해주는 거, 세균 억제, 그다음에 염증 반응 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각면으로 좀 치료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드름 바르는 연고랑 여드름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드름 연고나 화장품 모든 경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것도 적어도 1~2달 정도는 사용을 해보시고 판별을 해야 되세요. 항생제 연고라든지 비타민 A 유두체로서 면포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 레티노이드 제제, 합성 레티노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아다팔렌, 강한 항균 작용이 있는 벤조일 페록사이드, 이런 연고 제제들이 또 혼합되어서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약품으로서. 아젤라익산도 유명해요. 아젤라익산 같은 경우 주로 15%에서 20% 정도 연고 제제로 나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게 면포를 좀 용해를 시키고 항균 작용도 있고 염증 후에 남는 색소 침착도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젤라익산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0.5에서 5% 정도의 다양한 농도로 약제라든지 화학적 필링, 화장품에 두루두루 이용이 되고 있는데, 살리실산이 레티노이드보다는 약하지만 비염증성 여드름, 면포 용해하는 작용이 좀 있고, 각질 세포들이 막 이렇게 서로 달라붙으려는 그런 응집력을 좀 완화시키고 용해시키고 각질이 조금 더 부드럽게 정리가 되겠죠. 또 염증 주사도 사실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깊은 결절인데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적당한 농도로 희석을 해서 병변 내에 주입을 하면은 되게 효과가 좋아요. 흉터도 남지 않아요.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은 저색소 침착, 피부 위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농도를 보통은 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한 위축 반응은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안에 이렇게 차오르기 때문에 잘 봐가면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바르는 약에 대해서, 그리고 바르는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신 약제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경구 약제로는 사실 먼저 항생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주로 독시사이클린이랑 미노사이클린이 있겠어요. 둘 다 부작용은 광과민 반응, 속이 좀 부글부글 거릴 수가 있는 위장관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고,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되게 조심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임산부라든지 소아 여드름 치료에서는 금기입니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는 또 반대로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여드름 약제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마크로라이드계 중에서도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약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린다마이신도 전신 약제로서 쓰이는 경우도 좀 드물지만 있고요. 다음으로 먹는 레티노이드인데요. 먹는 레티노이드는 사실 되게 유명하죠. 심한 여드름에 주로 사용이 되고, 이소트레티노인 제제예요. 장점이 많아요. 여드름이 주로 아주 깨끗하게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장점, 그리고 약을 끊어도 여드름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2가지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은가? 여드름 생성 원인을 다 억제를 해주거든요. 피지 분비도 감소해주고, 모낭의 과다 곽화를 억제하고, 또 세균 증식 억제하죠. 염증 반응 완화하죠. 그러니까 4가지를 다 억제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찔끔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체내의 어떤 누적 용량, 즉 킬로그램당 120에서 150mg 정도 몸에 누적을 시켜 놓아야지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소티로티노인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아무래도 건조감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피부 건조감, 눈 건조감, 입술 건조함 이런 거로 호소를 하세요. 근데 여드름 치료가 더 급선무라고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지속하면서 수분 공급 잘 하시고 입술에 바세린 바르시라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고, 발생 초기에 태아의 기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임기 여성, 임신 여성분들이 복용했을 경우에는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임산부이신 분들한테는 절대 금기입니다. 시작 1개월 전부터
투약 종료 1개월 후까지는 피임을 반드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임신과 관련되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 이소트레티노인과는 병용 금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밖에 이제 혈액 검사에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간요소라든지 이제 간수치,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수치 상승이 간혹가다가 관찰되고 있고, 우울증이라든지 폭력성의 증가 같은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 뼈 대사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아기들이 성장하는데 좀 관여를 하지 않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도 간혹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너무 심한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 저는 그래도 이제 서너 달 처방을 하긴 하는데, 이익과 손해를 잘 따져서 조심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외에 시술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술용 나이프로 살짝 절개를 해서 이제 짜는 배농이 있을 수가 있겠고, 석시전이라고 하는 시술도 있어요. 페인 흉터, 그중에서도 이제 롤링스카 같은 이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데, 작은 바늘을 피부 진피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술을 해서 섬유 조직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피부를 당기니까 위에서 패어 보이는 건데,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석시전이라는 시술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화학적 박피, 임산부라든지 너무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종류가 이제 되게 많은데, 글리콜산이랑 살리실산이 대표적인데, 이 둘 다 각질층의 과다각화를 좀 용해를 시켜주고 표피를 또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염증성, 비염증성 여드름 둘 다 효과가 있고요. 부작용은 아무래도 간질간질거리는 이상 감각, 홍반, 각질이 일어나는 거, 광과민성,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저들이 있겠죠. 포피린을 이용한 이제 광치료가 여드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광감각제라고 하는 약품을 피부에 발라서 빛을 쬐는 광역동 치료,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LED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푸른빛은 주로 이제 살균 작용, 붉은빛은 염증 완화하고 진피 재생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비박피성은 고주파 마이크로니들링 미세 바늘이라고 해서 최소 침습으로 얇은 바늘이 표피를 뚫고 피지선의 활성을 좀 감소시키고 열 자극을 통해서 진피 재생을 도모하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이런 미세한 상처가 또 이제 치유가 되면서 모공도 좋아지고 콜라겐 생성이 또 유도가 되고 성장인자도 또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이 외에도 아까 이제 위축성 여드름 흉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필러를 이렇게 좀 살짝 주입을 하고 주변을 좀 깎는다든지, 그런 이제 치료 방법으로서 필러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병원 치료를 설명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관심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세안의 경우는 하루에 2번 부드러운 세안제를 사용해서 클렌징을 해주세요. 최소 2번이고요. 또 너무 4-5번 이렇게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과도한 세안이라든지 이제 강알칼리성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그런 세안제를 써서 세안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드름이 같이 안 좋아지거든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이제 여러 가지 피부 치료, 피부 연고를 발랐을 때도 자극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여드름 전용 화장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내 피부는 민감하다라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순한 제품을 골라주세요. 뒷면에 보면은 정말 많은 추출물들이 가득가득 써있는데, 그런 화장품들의 경우에는 이게 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장품 사용 후에 피부가 민감해지시거나 접촉 피부염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면, 화장품의 사용 가지수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하고 오히려 피부에 접촉 피부염도 더 잘 나타나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제 연구 결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에 비해서 화장품 가지수가 1.5배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품 한 가지에도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수많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아무리 많아봤자 6가지 이상의 화장품은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세럼과 크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욕심날 때 레티놀 등의 비타민 A 유도제 항노화 크림을 바르고 있고 여기 양옆에 예전에 흑자 제거한 부위에 색소 침착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길게 그리고 다소 지루하고 어렵게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드름의 이제 정의, 어떻게 피부에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왜 생기는지, 원인이 뭔지, 남녀 간의 성비 차이는 있는지, 어린애들한테는 왜 나타나는지, 성인 여드름은 누구한테 심한지, 또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여드름 예방하는 식습관, 평소 생활 습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잘 관리해주시면 평소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만으로도 정말 좋아질 수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심한 경우는 두세 번까지 케미컬 스케일링, 화학적 필링을 통해서 정말 좋은 피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상담을 통해서 여드름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긴 내용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전문적인 피부 지식과 평소에 실천하기 좋은 생활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닥터 화이트의 피부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